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하며 대만 해협에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훈련 기간 동안 바닷길과 하늘길이 통제되면서 우리나라 국적기 100여 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비대위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영등포 쪽박촌을 방문해 민생경제 행보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TV만 보면 싸운다며 핀잔을 건넸습니다. 제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모든 방향에서 공격이 이루어진다며 어려움을 호소했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이트질로 홍천 공장 인근 다리를 사흘째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던 화물연대에 대해 경찰이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한 5명이 강으로 투신했다가 구조됐고 한 명은 다쳤습니다.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초등학교 연생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차기까지 하는 등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MB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개발한 첫 번째 달 탐사용 궤도선 다누리를 실은 발사체가 기립을 마쳤습니다. 다누리는 내일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인데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국 반열에 오릅니다. 대만 방문으로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1박 2일간의 짧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만남에서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했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만남 대신 40분간의 전화 통화로 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선 펠로시 의장의 방문 후폭풍이 거셉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 중간선 너머로 포사격에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대만을 완전히 둘러싼 채 말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짧지만 바빴던 행보, 먼저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국회를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전통 복식의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문 앞까지 마중 나온 김진표 의장과 팔꿈치로 인사를 나눈 뒤 곧장 1시간 정도 회담에 나섰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김치 결의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부터 한국계인 앤디 김 의원까지 지안파가 배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양당 원내대표와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도 있었는데 키워드는 안보와 경제로 압축될 수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Asian Pacific initiatives, the IPE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We want to be able to work together for all of the purposes I mentioned. 대만을 방문한 직후 우리나라를 찾은 만큼 미중 경쟁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사랑제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펠로시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펠로시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비공개로 방문한 데 이어 마지막으로 미군 부대에서 장병들과 만난 뒤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각국을 도는 동안 그나라의 대표들을 만난 펠로시 의장 때문에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짧게라도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만나지 않았죠.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걸 두고 여당에서는 중국 눈치 보기라고, 반면 야당에서는 오히려 문제없다며 옹호해서 의아한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 반부터 40분 동안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서는 한미동맹, 청년, 기후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직접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2주 전쯤부터 양측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여권에서는 중국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미국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 대중외교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오히려 옹호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 미중 갈등에 깊이 너무 빠지지 않는 그런 측면의 고려라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휴가가 겹쳐 예방 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하자 미 측도 이해했다.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전하며 양측 일정을 고려해 인사 방법을 전화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중국은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공언한 대로 대만을 포위한 형태의 군사훈련을 감행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중국이 사이버 공격도 해왔다고 주장했는데 중국 관영 언론은 이번 훈련이 대만 무력 통일의 리허설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고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대만 포위 형태의 무력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미 중국 전투기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간 바 있지만 대만 북부와 서남부, 동남부 등 6개 지역에서 연합 해상 공중 훈련을 하겠다고 수위를 높인 겁니다. 本台消息，8月4号13时许，中国人民解放军东部战区陆军部队在台湾海峡实施了远程火力实弹射击训练，对台湾海峡东部特定区域进行了精确打击，取得了。 실제로 중국과 대만의 발표를 종합하면 중국군은 1995년 미사일 위기 때처럼 대만 수도 동북부 타이베이와 남부 항구 도시 가오슝 인근에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은 이로써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점을 알리고 무력 통일을 상정한 해상 봉쇄 작전을 시험한다는 게 중국 관영 언론의 평가입니다. 대만은 지난 2일 밤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외교부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境外的敌对势力他们的网军的攻击可能还是随时会发生，所以外交部我们会提高警觉。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뒤에야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는 점에선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과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폭풍을 감내할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다 이거죠.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준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19에 재확진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 참모들과 전화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후 트위터를 통해 인도 태평양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되는 지원 등 다양한 우선순위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등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위기 관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군사 경제적 보복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정책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기 고조를 원치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There is no reason for Beijing to turn this visit, which is consistent with long-standing U.S. policy. 미국 언론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펠로시 의장이 중국에 맞선 단호한 정치 지도자로서 세계 이목이 쏠리지만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 긴장만 고조시켰다는 비판론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칼럼에서 중국이 대만에 갈 장기적 위협 증대에 직면해야 한다며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현명하지 못했다고 직격했습니다. CNN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후과를 감내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쌓여가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방문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영내 긴장이 고조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이 의도하지 않은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이 군사훈련을 하면 당연히 일반 여객기들은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겠죠. 사실상 대만 주변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적기들의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은 대만 직항 노선을 취소하고 동남아로 가는 노선도 우회 항로를 이용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승객들 입장에서는 항로가 취소되거나 비행 시간이 늘어나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대만 타이페이에서 입국한 승객들이 서둘러 게이트로 들어옵니다. 대만을 출발해 4시 반 도착 예정이었던 항공기는 운항 시간이 변경되면서 3시간 일찍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중국이 오후부터 대만 상공을 사실상 봉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홍콩이나 베트남 등 대만 항공로를 이용해 동남아로 떠나는 승객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또 항로가 겹친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어요. 돌아올 때도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걱정. 항공사들은 일단 대만까지의 정기 직항 노선을 취소하고 주변 8개국 19개 공항 100여 편도 대만 상공을 피해 우회할 계획입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타이완 영공을 우회해 중국 내륙 또는 태평양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회 항로를 이용하면 운항 시간이 15분에서 1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어 중국의 군사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미 의회에서 위안부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우리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또다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펠로시 의장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국회 경호원들의 거친 제지에 다쳤습니다. 할머니는 90대죠.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의회에서 위안부 실태를 고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I Can Speak. 당시 일본의 거센 반대에도 결의안을 통과시킨 주역이 그해 취임한 펠로시 하원의장. 증언에 나섰던 실제 주인공이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오늘도 과거 방한 기억 등을 회상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We were able to take pride in passing the legislation in the Congress relating to the Comfort Women legislation. 펠로시 의장은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수차례 발의해 국립외교원에 마련된 에반스 의원의 흉상에도 방한 중 꽃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이용수 할머니는 펠로시를 기다리다 부상을 입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 죽어! 이거 왜 이거 사람 죽이다! 이거 사람 죽인다 이거! 한자리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를 국회 경호원들이 펠로시 의장 도착 전 급하게 끌어당기며 할머니가 떨어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된 겁니다. 이미 90대인 이용수 할머니.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절차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펠로시 의장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결국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TV만 보면 싸운다.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유출 이후 자숙의 의미로 봉사활동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들은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윤핵관만 비판해 왔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제 선을 넘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낮은 행보를 이어가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영등포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어렵다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는데 다리가 많이 부으셨네. 큰일이네. 오빠 없어 한 말 딱도 못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당 내분에 대한 핀잔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주민이 TV만 보면 싸우는 모습만 보여 마음이 안 좋다고 말하자 권 원내대표는 빠른 시간 내 수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법적 대응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자님. 이 대표는 용피셜하게 비상사태는 아니다라는 말로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 대표는 박민영 대변인이 이 발언을 비판한 게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다는 한 칼럼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발언은 나와서는 안 될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접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은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쟁터로 끌려나온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싶다면서요. 하지만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은 이미 임박해 보입니다. 백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향한 수사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한 이재명 의원.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제주에서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터로 끌려나온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할 때도 있다며 가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던 중 사망한 참고인 김모 씨가 대선 기간 이 의원 캠프에서 운전기사로 일했고 약 1,500만 원의 급여도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 측은 김 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했다며 계약서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당권 경쟁을 벌이는 강훈식 의원은 불과 며칠 전에는 본인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하더니 말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법카 유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를 소환한 데 이어 오늘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전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공익신고자를 처음으로 공식 소환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찰이 핵심 관계자들을 줄지어 소환하면서 김혜경 씨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우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어젯밤에 왔습니다. 그런데 웬 의전은 홀대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어젯밤 오산 공군기지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입국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네. 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나 폴 라카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 같이 미국 측 인사들만 나와서 영접을 하고 있고 한국 측 인사들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바로 이로부터 하루 전에 대만에 도착할 때를 보면은 이제 외교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우자오시 외교부장이 직접 맞이한 것과 비교돼서 이게 의전이 소홀한 거 아니냐 논란이 된 겁니다. 대만에서 바로 여기로 왔으니까 좀 비교돼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미 대사관이 불쾌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이 하원 의장은 우리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국회 책임이다. 아니다. 대만처럼 외교부가 이제 맡았어야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갈리면서 논쟁이 붙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결렬가 의전 참사로 이어지며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전 파트너는 국회인 만큼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 책임이다. 김 의장이 이제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쪽의 주장이고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본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네, 원칙적으로 카운터파트인 국회가 의전 책임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 외교부 설명을 들어보면 외국 정부 인사가 아니면은 이제 의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공항 영접 등과 관련 외국의 국회의장 등 의회 인사 방안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 행정부 인사가 영접을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외교부는 1997년에 당시 뉴트 깅그리치 미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때도 행정부에서 영접을 나가지는 않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대통령실도 국회가 의전을 맡는 게 관례라면서 국회 측에서는 나가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시간이 늦었으니 사양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제 당사자인 국회 역시 영접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요. 미국 측과 조율된 것이었다. 펠로시 의장이 대신 오늘 국회 영접에 아주 만족해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 불쾌했었다는 보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또 대만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대만은 대만의 사정이 있는 거지
대만이 나간다고 우리도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국회 측은 반문했습니다. 사실 의전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건 윤 대통령이 그 시간에 바로 연극을 관람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대학로의 한 극장을 찾아서 연극을 관람하고 또 관련 사진도 직접 공개를 했었죠. 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도착 시간에 연극을 보고 뒤풀이하는 사진을 올린 순간이 불통 외교를 상징한다라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펠로시 의장이 오기 전에 연극을 본 거라면서 동맹국 요인을 홀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극이었습니까? 제목이 2호선 세입자라는 연극인데요. 그 제목처럼 2호선 지하철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 이들을 쫓아내려는 비정규직 신입사원 간의 이른바 약자들 간의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입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는 예고 없이 연극을 관람하고 나서 이후에 배우, 스태프들과 얘기를 나누고 또 식사도 함께 하면서 편안한 자리를 나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전에 고지받은 게 없고 대통령 내분께서 예매를 하고 오신 부분이고 저희는 공연장에 오시기 전까지는 오시는 거를 저희는 몰랐다. 재미있는 게 SNS에 올라온 뒤풀이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윤 대통령은 뭔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동석한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회식 사진 같지 않냐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부장님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듣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주로 윤 대통령이 말하거나 질문을 하고 동석한 사람들은 답을 하거나 듣는 식으로 자리가 진행됐었다고 합니다. 하긴 대통령 앞에서 감히 막 말을 쉽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주로 듣는 게 좋은데 말이죠. 박순애 부총리도 화제가 됐습니다. 무슨 일 때문입니까? 네, 오늘 박순애 사회부총리가 2학기 학사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정작 기자들의 질문은 앞서 논란이 된 만 5세 입학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져서 박 부총리는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부총리께서는 서울 일정 관계로 이사하시겠습니다. 질문 안 받으시나요? 부총리 네, 질문할 거 있습니다. 질문은 저희 실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기자님들의 질문 안 받으세요? 부총리 질문 받아주시죠. 부총리 만호세 반발이 많은데 변호사 결과 취재진이 따라 붙으면서 직접 따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박 부총리의 신발이 갑자기 벗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박데렐라, 신데렐라 얘기가 나왔었던 거군요. 질문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자들도 만나서 여론 수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박 부총리는 결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조금만 쉬시고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드디어 출소를 했습니다. 네, 수행비서 성폭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가 오늘 오전에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는 했지만 질문에 특별한 답이나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바로 떴는데요. 이 자리에는 김종민, 강준현 같은 민주당 의원들과 또 안 전 지사의 지인들이 몇십 명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됐죠. 안 전 지사는 오늘로부터 앞으로 10년간 공직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신분이 됩니다. 네, 정치톡톡 지금까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맥주 출고량도 확 줄어들었죠. 이들이 공장 출입 도로를 봉쇄한 지도 벌써 사흘째인데 이날 경찰과 대치하던 일부 노조원들이 다리 아래 강으로 떨어지거나 뛰어내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을 밧줄로 묶은 남성 5명이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더니 한 명이 다리 아래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어 또 한 명이 강으로 뛰어내립니다. 현장을 목격한 조합원들이 난간으로 접근하려 하자 경찰이 안전을 위해 막아섭니다. 오늘 오전 강원 홍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앞 다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장 진출입로인 다리를 막아선 노조원들을 경찰이 해산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리 아래로 추락한 남성들은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는데 한 명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0여 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계신데 이 상황에서 경찰들은 800여 명이 지금 배치 중이고 이러다 보면 밀리고.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신고에 참여 인원이 650명으로 되어 있어 10개 중대를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0여 명으로 시작한 집회는 오후 들면서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이곳으로 몰리면서 보시다시피 400~500명까지 늘었습니다. 오후에는 공장을 연결하는 다리의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출입 트럭의 운행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맥주 출고율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물연대는 내일도 강원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운임료가 낮아 과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악의적인 명백한 영업 방해 행위라며 영업 손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노사 갈등이 이렇게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그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언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또 언제는 그냥 놔두고 헛갈리죠.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 소속 화물차주들이 파업을 시작한 건 지난 6월부터입니다. 애초 이들은 이천과 청주공장 인근 도로를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 측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화물연대가 인근 도로를 점거하며 진출입 방해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조원들은 시위 장소를 홍천 공장으로 옮겨 유일한 진출입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한 채 사흘째 파업을 벌였습니다. 파업 노조원 중에는 위탁 운송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운임료 30% 인상과 공병운임 인상 외에 수양물류에서 해고된 조합원들의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 측은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피해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강원공장 앞에서의 화물연대 차주분들의 농성 같은 경우는 명분이 없는 이제 명백한 영업방해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자영업자분들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류를 정상화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해. 노조 파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 금속노조의 사장실 점거도 9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한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을 달리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승용차가 전복돼 불이 났다. 어쩌시겠습니까? 이 남성은 차를 세우고 달려가 불을 끄고 운전자를 빼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로 진입한 승용차가 갑자기 벽면을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사고가 난 차량 밑부분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가 뒤쪽을 비추는 내부 거울로 이 모습을 보고는 차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터널에 비치된 비상용 소화기를 꺼내 곧장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쉬는 날 가족들을 태우고 집으로 가던 부산 해운대 경찰서 소속 박찬우 경장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신속하게 그냥 초기에 진화를 해야지 이제 큰 화재로 번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박 경장은 불을 끄자마자 차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도 차를 세우고 박 경장을 도왔습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거꾸로 매달려 있었지만 중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민분께서 119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같이 떨어진 파편을 함께 치우고 시민분들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빠른 대처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국가 보조금도 아니고 멀쩡히 내 돈을 내고 애를 맡기는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태권도 관장이 초등학교 원생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아이가 머리를 수차례 맞아 쓰러졌는데 발차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강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태권도장 복도에 원생들이 서 있습니다. 잠시 후 관장이 나와 초등학교 2학년인 원생의 머리를 마구 때립니다. 폭행을 당한 아이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발차기까지 합니다. 관장은 맞은 아이가 아들인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아들로 몇 대 때린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장은 이날 초등학생인 다른 원생도 폭행했습니다. 옆에서 보는 아이들은 겁을 먹은 표정입니다. 방학을 맞아 캠핑을 가는데 원생들이 서두르지 않고 말도 듣지 않았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관장은 맞은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거 아셔 몰라? 몰라요. 해당 관장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내가 뭐라 해가지고 애들 엎어 그거 하라 그래가지고 퍽퍽 소리 들리면서 봐가지고 막 땅에서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 거 봐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관장은 원생들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은 안중에도 없는 발언까지 합니다. 제가 아들한테도 뭐가 되고 지금 이 지역 사회에서 저 이제 매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관장은 상가 CCTV에 담긴 영상을 보고서야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호텔비를 지불했는데 막상 호텔에 가니 돈을 받지 못했다고. 어떤 곳은 그래서 예약이 아예 취소돼 버렸다고 하면 황당하겠죠. 숙박비를 회원들에게 선입금으로 받고 호텔에는 송금하지 않아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어난 호텔 예약 사이트 에바종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150명이 넘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A씨 자매는 지난해부터 호텔 예약 사이트 에바종에서 호텔 예약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예약 상품을 구입하면 원할 때 호텔을 편히 이용할 수 있고 호텔에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텔 이용을 마치고 나올 때 호텔 측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호텔 측에서 에바종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보내는 게 문제가 생겨서 제가 결제를 해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최근 동생 B씨도 호텔 투숙 전에 에바종 측으로부터 돈을 대신 내달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약은 됐지만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대납을 좀 미리 해주면 본인들이 이제 저희가 한국에 입국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해서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돈을 보내주겠다던 에바종 측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들을 찾아보니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SNS 채팅방엔 150명 넘는 피해자가 모였고 이들은 각각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예약 상품으로 호텔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예약이 취소된 경우도 적지 않은데 돈이 들어오지 않자 호텔에서 예약을 취소한 겁니다. 정확한 회사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에바종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단은 다들 집에서 근무하시는 체제로 다 가가지고 지금 그쪽은 문을 닫아놨거든요. 결국 수사에 나선 경찰이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바종 측은 일부 고객에게 9월부터 순차적으로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러다 폐업 절차를 밟는 건 아닌지 피해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고 이해남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서 또 다른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성추행 피해자가 다른 간부에게도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이 죽으라고 등을 떠민다는 피해자의 심경을 담은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나는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환되어 애매해졌다. 군이 죽으라고 등을 떠민다.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A 하사의 심경이 담긴 메모입니다. A 하사에게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빈번하게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진 가해자는 40대 남성 준위. 군인권센터는 이 가해 남성 말고도 A 하사가 다른 상급자 B 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B 원사가 A 하사에게 40대인 자신의 동기와 사귀라며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B 원사가 다른 여군들에게도 평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원사가 A 하사가 성추행 신고한 사실을 가해 남성한테 알려줘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A 하사가 성고충 상담관에게 피해를 신고한 사실을 B 원사가 가해 남성에게 알려줘 가해 남성이 A 하사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가해 남성의 강압으로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송치된 A 하사가 조사 과정에서 군 검찰에게 조롱을 당했다는 내용도 A 하사의 메모에 담겨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 측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아 현장 점검에 나서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요즘 참 흉흉한 소식이 많네요.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아내가 숨지고 장모가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에는 딸도 있었죠. 범행 직후 도망친 남편은 42살에 키 168cm,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쥐색 코란도 차 사진을 공개하며 택시기사들에게도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조용하던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비명이 울렸습니다. 거실에 있었는데도 들리더라고요. 다른 편했는데도. 살려주세요 하고 조금 있다가 쫓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세대 주택에서 42살 남편이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현장에는 아내와 장모 그리고 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쓰러졌고 장모는 집에서 나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에서 도망친 피해자는 50m 정도 떨어진 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행인이 신고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장모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범행 직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놀랍게 하고 뛰어가고 저거 짚고 이제 벽을 뛰어넘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넘어간 것만 이제 갔어요. 경찰은 CCTV를 확인해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168cm 키에 스포츠 머리를 한 남편이 쥐색 코란도를 타고 달아났다며 택시기사들에게 신고를 당부하는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현금도 갖고 있어 차를 버리고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어제 MBN은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 성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요. 최근 1년 반 동안의 판결문을 조사해 보니 24건의 성범죄 사건에 이 해당 게임이 등장을 했고 15건은 이미 유죄가 확정돼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호감을 표시하며 경계심을 허물고 성범죄 피해로 이어진 후에는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MBN 보도 직후 게임 회사 측이 바로 어린이 보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아이에게 접촉하는 자체를 막겠다는 건데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추가 취재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취약한 모바일 레이싱 게임에 대해 MBN 취재가 시작되자 게임사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없던 아동 청소년 정책을 신설했습니다. 게임사는 성적 접촉을 위한 채팅 시도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부 만남 시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의뢰 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요청이 있을 경우 바로 삭제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게임 회사의 자정 노력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맞춤형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성범죄만의 특성에 대응하면서도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핀셋 법 개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아이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기관을 직접적으로 찾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또 내적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고 성인기 이후에도 그 아이 때 그 받았던 피해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해외에서는 성범죄자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고강도 정책까지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내일 오전에 우주로 떠납니다.
현재 발사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데 다누리가 달 궤도에 안착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먼저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공 기지 안에 발사체가 우뚝 섰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가 만든 펠콘 9입니다. 이 발사체에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가 실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펠콘 9 센서 문제로 다누리 발사가 이틀 미뤄지긴 했지만 현재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기상 상황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아있는 건 아마 이제 기상 조건일 텐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상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누리는 발사 38분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시작되고 발사 15분 전부터 카운트다운에 돌입합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8시 8분입니다. 펠콘 9 발사체는 발사 40분 후 지구에서 1656km 떨어진 지점에서 다누리를 놓아줄 예정입니다. 다누리가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다누리는 목표 지점인 달 궤도까지 가는데 무려 4개월 반이 걸립니다. 지구하고 달 사이 38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156만 킬로미터로 돌고 돌아서 가거든요. 50여 년 전 미국 아폴로 11호는 불과 나흘 만에 달에 착륙했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주로 쏘아 올려진 다누리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라그랑주까지 날아갑니다. 달로 곧장 가지 않고 태양 쪽에 먼 우주로 가는 겁니다. 이후 다누리는 나비 형태를 그리며 다시 지구로 향하면서 달 궤도로 서서히 진입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다누리는 4배가 넘는 156만 킬로미터를 돌아가는 셈입니다. 비행 기간도 4개월 반이나 걸립니다. 지구의 중력으로 추진력과 운동량을 얻어 연료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임무 수행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중력장의 도움을 받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궤도를 선택한 거죠. 아폴로 11호처럼 사람을 태운 달 탐사선은 우주인의 건강을 고려해 짧은 비행 경로를 선택합니다. 다누리도 개발 초기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구 주위를 돌며 달에 접근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섀도우캠 탑재체가 추가로 실리면서 임무 수행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만 지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제어가 어렵고 통신이 끊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And especially the ballistic transfer, the Korean team is super sharp, and we brought some of our experience from prior lunar missions into the discussion. 우리나라는 이번 다누리 발사 경험을 토대로 2031년 달 착륙선 탐사에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달에 가는 비행 방식을 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 상공에서 에어쇼를 했습니다. 관객들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죠. 외국 공군에게 피라미드 상공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 전투기가 믿을만하다는 거겠죠. 우리 정부는 폴란드에 이어 이집트에서도 FA-50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한국과 이집트 양국의 국기가 하늘에서 펼쳐지며 막을 올린 피라미드 에어쇼. 잠시 뒤 블랙 이글스의 T-50B 8대가 아찔한 360도 회전을 선보이며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폭포수가 쏟아지듯 상공에서 수직 낙하하는 아찔한 고개 비행에 피라미드 상공에 태극 문양을 새겨 넣는 섬세한 기동까지 30여 분간 24가지 기동을 선보이며 천여 명의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대한민국 화이팅! أنا أصلاً بحب الأفلام الكوري يعني فطبيعي أوكي جميل يعني. 피라미드 상공에서 외국 공군이 에어쇼를 펼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산업계는 이번 에어쇼를 계기로 지난 2월 K9 자주포에 이은 이집트와의 대형 계약이 또 한 번 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내년 선정을 목표로 고등훈련기 도입을 진행 중인데
블랙 이글스의 T-50B와 같은 계열인 FA-50은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군 관계자들이 저희 에어쇼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기동을 본다면 충분히 저희 50계열 항공기에 매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FA-50은 지난달 폴란드 정부와도 총 48대의 수출 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우리나라엔 전쟁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있었죠. 미국엔 이런 훈련이 생겼습니다. 학교 내 총기 난사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 훈련입니다. 지난 5월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때 경찰이 머뭇거리다가 희생을 키웠다는 비판이 컸는데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학생이 바닥에 쓰러진 채 비명을 지르고 무장한 경찰이 다급히 뛰어갑니다. 모든 문을 신중하게 확인한 뒤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위협 사격으로 총기 난사범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자 저격수가 바로 범인을 사살합니다. 교실에 갇혀있던 아이들 구조에 성공한 겁니다. Shooter response, we know that time's of the essence. We know, looking at other incidents that occurred throughout our country, that our officers need to be prepared to confront an active shooter. God forbid we have one in our schools. 이번 훈련은 지난 5월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기획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하고도 77분이나 머뭇거렸고 그 사이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All these officers, they got their shield, they got their weapons, they got all their protective gear on, standing there. 911 calls coming in from this child saying, I can hear them. 미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 의회도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사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강화한 데 이어 총기 난사 사건에 주로 이용되는 돌격소총의 민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최근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기상예보라고는 없었던 1862년 런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날씨를 예측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Today are going to change the world. Are you ready? 기상학자 제임스와 열기구 조종사 어밀리아는 모두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열기구를 타고 성층권에 올라가 최초로 기상 관측의 실마리를 잡아냅니다. 영화에서 이들이 탄 기구 같은 걸 통틀어 발롱대세라고 합니다. 기상 관측을 위해 띄우는 풍선 같은 걸 말하는데 근래 와서는 여론을 타진하기 위해 정책이나 정보를 슬쩍 흘려 반응을 살피는 걸 의미하게 됐죠. 정부의 정책 수립에서도 여론 수렴은 중요합니다. 대부분 계층이나 세대, 직업 등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 또한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띄운 발롱대세는 바람 빠진 풍선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비판을 키운 건 박순애 교육부 총리의 갈팡질팡 행보였습니다. 문제가 되자 입학 아동의 출생월에 따라 매년 한 달씩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시도교육감과 회의를 열어 공론화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죠. 하지만 당초 코로나 방역이 의제였던 터라 교육감 패싱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국 정책 발표 이후 단계적 추진, 공론화, 폐기. 나흘 동안 무려 4번이나 말을 바꾼 셈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공론화와 수기 과정 없이 덜컥 생색내기 정책부터 발표하고 후폭풍이 불면 주워 담고. 이러면 정작 좋은 정책일지라도 제대로 된 철학과 비전을 갖고 발표한 게 맞나? 국민들은 의심부터 할지 모릅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이렇게 100년이 걸릴 장기적 계획을 불쑥 꺼내들다니요. 백년지 대계의 첫 걸음은 바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갈팡질팡 백년지계였습니다. 오늘 정말 더웠죠.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해서 MBN이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으로 서울 도심을 촬영해 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전남주 기자입니다. 비가 내린 뒤 맑게 갠 서울의 하늘입니다.
맑은 공기로 햇살이 쨍쨍하게 내리쬐면서 지표면은 오전부터 달궈졌습니다. 서울 도심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는지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직접 날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의도 방면에서 바라본 한강 북단. 강물은 푸른색을 띠지만 빌딩들은 시뻘건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강대교는 지표열과 타이어 마찰열까지 더해져 다리 위 전 구간이 붉은색으로 변해 푸른빛의 한강과 대비를 이룹니다. 정오를 지나며 도시의 아스팔트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땀을 흘리며 일하는 작업자가 물줄기로 연신 바닥을 적십니다. 물을 뿌린 곳은 온도가 33도로 낮아졌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48도로 뜨거웠습니다. 더위를 피해 시민들이 건널목 그늘막 아래로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열화상 화면으로 전환해보니 푸른빛을 보여 뜨거운 열기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도심은 굉장히 더워서 저는 지금 청계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시는 것처럼 제 상반신은 붉은색 빛깔을, 그리고 하반신은 푸른색 빛깔을 띠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늘이 있는 다리 밑의 경우도 온도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엄청 덥고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뜨겠어요. 엄청 시원한 곳에서 팥빙수를 먹고 싶어요.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서울은 32도, 대구는 한낮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내일도 오늘만큼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처럼 도심의 열기가 문제인 건 열을 흡수하지 못하고 방출한다는 겁니다. 그럼 더 더워지겠죠. 최근 문제가 되는 열대야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럼 도심 온도를 낮출 방법은 뭘까요?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떨어진 도심. 낮 동안 도시를 달구던 해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강가나 산으로 향합니다. 새벽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를 피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열대야는 보통 낮에 33도 이상의 폭염이 밤까지 이어질 때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폭염 없는 열대야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심을 덮고 있는 콘크리트의 경우 숲을 이루는 나무와 비교해 열 전도율이 16배 정도 큽니다. 이처럼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콘크리트 건물이 많은 수도권에선 낮 기온이 33도인 폭염이 아님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나타나는 일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이 열을 흡수하지 못하고 방출해 더위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또 차량이나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열기가 다시 도심을 달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양산 같은 역할을 하는 나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무는 직사광선을 덮거나 더운 공기를 막아주는데 콘크리트로 노출된 지역과 나무 그늘 지역의 온도차는 최대 10도가량 나기도 합니다. 많은 인구, 밀집한 건물,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 더워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도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요새 늦은 밤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3,000원가량의 수수료를 더 내고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힙니다. 그때 이용객이 많아서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예 호출을 안 받는 기사들이 많아서였습니다. 수수료를 더 준다는데 왜 피하는 걸까요? 민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시내 한 번화가고요. 지금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이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택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시간대라 3,000원의 수수료를 더 내고 일명 블루라고 불리는 강제 배차를 선택하려 했는데 주변에 빈 택시가 없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그런데 옆 도로에는 버젓이 빈 택시들이 지나갑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카카오 콜 그냥 끄고 다녀요. 기사는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콜 가져가니까 차라리 길에서 손님 드는 거 바로바로 모시고 하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카카오 택시는 승객이 내는 배차 수수료를 가맹사업자와 5대5로 나눕니다. 기사가 곧 가맹사업자인 개인 택시와 달리 법인 택시는 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이 거의 없어 배차를 받으면 손님을 태우러 가는 거리만큼 손해라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제일 바쁜 시간, 출퇴근 시간, 심야 시간. 기사님들이 꺼놓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80% 이상 그 콜 거부를 하고 강제 배차로 인한 스트레스도 한몫합니다. 최근엔 기존 승객이 내리기도 전에 근처 새로운 승객을 미리 배차하는 서비스까지 도입돼 어려움이 배가 됐습니다. 그 손님을 싣고 가는 도중에 또 미리 배차콜이라고 또 줘요. 그러면 그 손님이 기다릴까봐 불법 아닌 불법을 해가지고 신호 위반도 하고. 카카오 측은 그러나 택시 회사의 기사들의 몫까지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택시 호출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연일 폭염에 소나기 예보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푹푹 찌겠는데요. 진한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체감온도 35도를 넘어서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내일 대구는 37도, 강릉은 35도로 매우 무덥겠고요. 서울도 32도, 대전도 3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종일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해가 쨍쨍하더라도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많게는 30mm씩 쏟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오전 중에 중부와 호남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따라서는 바다 안개가 끼면서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렵겠습니다. 밤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과 대전이 오늘 밤 26도에 머물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밤사이 25도를 넘어서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남부 내륙은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35도, 속초 3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